예, 또 그 과정을 보니까, 예,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격했던 그렇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TV 대선 토론이나 이런 토론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되거든요. 정말 이 일반 그 국민들이 관계자들이라든가 관련된 자리에서 벌어지는 어떤 토론이나 그런 대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두 전문가가 보셨을 때 그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토론의 장면,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가 저희가 이제 정말 대통령 선거나 단체장들 선거나 이런 캠페인들을 컨설팅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일방향의 연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TV에 나가신 적이 많으니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걸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 토론팀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사실은 TV 토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TV 토론. 그리고 짧은 주고받 적이 상대방을 눌러야겠다는 적이가 돋보이는 토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향의 선의를 가진 선량한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 연설을 많이 해봤다고 하는 것은 TV 토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TV에 나가셨다면 다 잊어요. 새로. 심지어는 실제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TV 토론만 다가오면 아프세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TV 토론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나가서 하나를 없앴어요. 네, 줄이고 저기 해서 왔더니 어느 분이 알고 맞아요. 네, 실명도. 네,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간 안 아프더라고요. 일정도 나가시고. 그만큼 TV 토론이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하고 부시가 붙어서 여러 형태로 보면 고 부통령이 클린턴의 고 부통령 후보가 훨씬 더 세련되고 스마트하게 토론을 전개했지만, 사람들은 인간적인 부시에게 더 표를 주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TV 토론은 굉장히 다각적인 형태의 평가의 기준과 인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초유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방어적으로 전개하거나 공세적으로 전개했으나 둘 다 위험성이 있는데, 그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전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은 굉장히 위기 팩터라고 하면, 위기의 요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도구인 거는 정확하게 맞는 거고,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디베이트라고 하게 토론 논쟁을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의 조건을 이해해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리더들은 대선 TV 토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고 거의 백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패턴과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화가 나는 사람들. 이게 화가 나서 옛날 하워드 딘이라고 하는 미국의 후보처럼 고성을 질러가지고 이제 자기를 미신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상대적으로 약간의 적대적인 언어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만 청중이 보고 있으니까 언어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관계는 적대적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 한국 사회에서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거를 그게 이제 이 케네디의 책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엘리트 전반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이걸 보면 반대로, 그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거나, 아니 100분 토론 같은 거 혹시 그 밤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국에선 토론이 무엇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평면적 주장들. 근데 여기서 그 중간에 해상봉쇄라는 걸 결정하는 그 숨바꿈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해상봉쇄라고 하는 결정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매파와 비공개파가 이렇게 좀 군사적 공격을, 그러니까 뭐 해상봉쇄 같은 그러한 지리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핵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 공습을 당장 하자 라고 하는 강경파와 쟤네들의 요구에는 일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터키에 있는 미사일과 맞바꾸는 그런 걸 하자. 뭐 이런 어떤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굉장히 맞부닥치는데 하나의 사실을, 데이터를 둘러싸고 그것을 서로 간에 해석을 해나가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해상 봉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의 좋은 효과, 부작용 리스트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타협을 해내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혹은 정치적인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상호 침투라고 하죠. 상호 침투 속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근데 한국에는 이제 그 백프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나와서 뭐 상대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자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면적인 얘기하고 뭐 이거 한 100분 동안 진행하다가 끝나죠. 그런 토론은 사실 100분 안에도 안 끝나요. 네. 네. 그리고 그런 토론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반면에 한국의 학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방송이 있습니다. EBS에서 그 마이클 샌달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방영을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저희 대학 경희 이럴 때도 학교 홍보를 저희 대학의 그 평화의 전당이라고 슈퍼스타 K 했던 굉장히 서울에서 가장 큰 거기서 그 샌들이 왔는데 4,000성이 꽉 찬 거예요. 그걸 이제 EBS에서 다시 방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학부모들의 전화가 불이 났대요. PD에. 근데 그 전화가 샌들한테 대한 놀라운 전화뿐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 여기도 혹시 학부모가 계시다면 학부모 입장에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교수와 토론을 잘할 수 있을까. 또 반면에 마이클 샌들은 어떻게 적절하게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함께 어떤 정의에 대한 해법들을 만들어갔다. 굉장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교수들이 보통 이렇게 강의 못하는 것에 대한 저희 변명이 있거든요. 그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다. 우리도 좀 미국처럼 학생 수 줄여주면 4,000명을 내려놓고 하는데 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케네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도 한번 배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저희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선 후보조차도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이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에 대한 신랄한 좀 반성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적어도 안 교수님 강의만큼은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확실하게 들고요. 저도 샌들 내한 때 그 강연을 봤는데, 그 많은 그 청춘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화두를 꺼내요. 그때 제 기억에 남았던 게, 빈민가 아이들에게, 아무런 학습의 욕구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사들이 이제 선택한 것은 아이들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그런 교육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몇천 명이 되는 그 대상들을 가지고 조율을 해나가거든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왔는데도 굉장한 토론이 일어나더라고요. 저게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목격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에 관한 얘기를 해보는데, 조금 더 얘기를 다 나누면 좋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토론 영상이 하나가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 화두하고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말씀 나눌게요.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펴관리가 제대로 어떻게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한 가운데서 했습니까? 그리고 그 핵 때문에 지금 계속 남한이 거의 임시 상태 아니에요? 제가 참 오늘 굉장히 새로운 학설을 듣는데요. 핵이 그렇게 2년, 3년 만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인가 보죠? 그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게 정확한 역사적 팩트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첫 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된 첫 계기는요. 62년 쿠바 미사일 사건이 생겼을 때 소련이 자신의 맹방이라고 하는 카스트로를 배반했다라고 김일성은 당시 굉장한 충격을 느꼈고 자주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결정적 계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카이브나 이런 걸 뒤지면서 자료를 봤었는데요. 아니 핵 개발이라는 게 2년 3년 만에 인스턴트로 만들 수 있으면 중동의 알카이다들도 다 만들죠.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미워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는 초당적으로 보수에 대해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진보에 대해서도 잘 관리한 건 잘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네. 자, 여러분들이 아까 그 TV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직접 또 교수님이 출연했던 영상이에요.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둘러싼 대담으로 들어갈 텐데 교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독자분들은 잠깐 클립을 봤으니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당파적 문화가 있어서요. 보수적인 분들도 그렇고 진보적인 분들도 그렇고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뭐랄까요, 좀 고정관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해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괴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김진우 위원님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날은 좀 너무 노무현 정부가 뭐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글쎄요. 그건 좀 근데 이것만 보시고 김진우 위원의 모든 걸 평가하지 마시고 때로는 균형 잡힌 얘기도 참 잘 하시는 분이고요. 네. 평상시에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TV 토론에 나오신 모습들. 쿠바 미사일 이제 위기를 두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만약에 것이라더라면 제 3차 대전으로 발발했을 것이다. 아마 인류 최악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의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인지 당시 상황들을 우리 좀 독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당시는 그야말로 뭐 인류 역사상 거의 인류의 절멸의 상황이었습니다. 케네디와 프루시초프가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그러니까 흔히 지금은 서구가 지배하니까 아무래도 소비에트 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프루시초프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르바초프의 사전 그 맹아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사고를 제일 먼저 했던 분이 프루시초프이시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 과정에서는 케네디보다 더 멋진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길어질 것 같은데, 프루시초프와 케네디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던 상황인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한두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면, 케네디도 사실은 거의 공습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외과 수술식 공습을 거의 결정하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만약 그렇게 결정을 했고 실제 미국의 지상군이 거기에 상륙했다면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쿠바에서 카스트로는 전술핵을 쏩니다. 만약 전술핵을 쏘았을 경우에 상륙군 4,5천 명은 그대로 절멸당합니다. 절멸당하고 그 다음에 설령 살아남더라도 아이가 이제 기형아가 입에 나오거나 끔찍한 4,5천 명이 죽는 거고요. 4,5천 명이 죽는 건 놔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쿠바를 향해서 가고 있던 잠수함, 소비에트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맥나마라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지만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 맥나마라가 잠수함을 위에 이렇게 떠올리게 하려고
잠수함을 떠올리게 하려고 뭐라 그러나요? 뭐 드럼통 같은 거 이런 걸 그러니까 포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호체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니네 알고 있으니까 너네 떠올라 라고 협박하는 그런 신호체계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포대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소련은 그게 신호체계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잠수함이 핵공격을 했을 경우 뭐 그거 말고도 그 다음에 그 정찰기가 소련 영공을 또 이제 그 실수로 건너갔고 이게 만약 핵전쟁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희 그 유명한 그 션 코넬이 나오는 그 잠수함 영화나 이런 거 많이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셨으면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지금 예를 든 것만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인류 절멸의 순간까지 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밤에 새벽까지 회의하고 케네디 행정부의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가 그냥 운전을 하는데요. 야자수 나무가 앞에 있잖아요. 그냥 눈을 뜨고 야자수 나무로 가다가 차를 갖고 교통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인류의 운명을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소시명은 학교에서 위기관리 하는 것만 하더라도 집에 가서 막 잠을 못 자고 와이프 괴롭히고 뭐 주영아 이거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탑이 몇 명이 계실 때 우리 유대표님한테 유대표님 날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는 건데 인류 역사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교통사고를 내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 정말로요? 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쿠바는 이제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쿠바 아니에요. 소련의 완벽한 동맹,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국제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프랑스를 말았던 이런 공간이었으니까 미국은 자유세계 진영과 공산 진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대립구조에 있었고 이 뒷마당에서 벌어진 이것을 굉장히 큰 진영 간의 냉전체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피브스만 친구와 같은 무식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은 쿠바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공포감에 떨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씌워줄 우산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련과 그 이해가 일치하게 되는 과정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련도 마찬가지로 위협에 빠져있던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대한 위협을 항상 갖고 있는 갖고 있고 터키라든지 이탈리아에 미사일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소련의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쿠바와 소련의 이해와 요구가 맞닿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맞닿았고 그 소련의 문서를 확인해 보면 크루시초프가 쿠바에 행사를 보낸 이후 이렇게 보면 동맹국 보호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쿠바는 이 이후에 쿠바 위기를 겪은 이후에 발전하거든요. 천명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자신들의 이제 진영 확대하기 위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걸 동등한 두려움을 부여한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위협을 얘네도 동등하게 느껴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련의 문서에서 나온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베를린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탈리아에 배치된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치적 거래가 가능한 상황으로의 유도의 측면에서 이제 핵무기를 쿠바에 배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상황들의 저변 상황이고 안 교수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였다. 그러니까 쿠바에 가 있는 현지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증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세계대전 3차 대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었고 누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국방부 공습을 항상 선호하는 내파들, 국방부의 사람들, 정보당국의 사람들은 그 다음의 상황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이 두 사람의 파트너는 그 공멸이 가져올 위협성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필연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불안과 공포, 이런 부분에서 케네디에게는 상당한 죄가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점에서, 유 대표님과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위기 과정에서 뛰어났지만, 크루셰프와 케네디는 위대한 리더십을 가졌지만, 이 문제를 자초하게 된 거에는 케네디의 많은 오류가 있는데요. 그 오류를 위기 끝까지도 이 사람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케네디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소련 대사가 자기한테 우리는 당신 그런 공격용 무기 많이 만하겠다, 우리 믿어라, 수없이 약속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밀리에 반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때고 탄핵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탄핵까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걸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보좌관들이랑 생생한 육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 황당한 인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놈들아. 아니, 내가 만약, 내가 소련의 목줄을, 겨냥하는 그런 미사일을 내가 배치했으면, 너 그렇게 거 가만히 있었겠어? 그랬더니 옆에 보좌관 하나가, 저기요, 우리 그랬거든요. Yes, we did. 라고 합니다. 터키에다가 그 크루셰프의 목줄을 겨냥하는 주피터 미사일을 배치해 놨었거든요. 몇 년 전에. 아이젠하워가 시작한 걸 케네디가 실제 실전 배치까지 케네디 걸 입고 있었던 거예요. 왜?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쓰지 않잖아요. 타자, 약한 자의 입장에 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주피터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는 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케네디 상원의원입니다. 케네디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강경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이명박 하면 노무현은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명박 하면 강경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그 노무현 후보는 불리하죠.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한 리더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에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당선되셨지만 그건 그 이명박이라는 남자보다는 유약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케네디는 그래서 자기가 닉슨보다 강경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닉슨의 그 정책에 대해서, 야, 이 바보들아, 너 쿠바를 그따위로 다뤄? 쿠바 공습해서 박살을 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강경한 외교안보 노선을 만드는데 케네디가 기여한 거예요. 참 역사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가 아이러니하게 했고 자기가 그렇게 한 짓을 사실은 몰랐죠. 그러나 케네디가 위대한 건 크루셰프와 함께, 비록 위기가 끝날 때까지도 그 타자의 관점에 쓰지는 못했지만 인류 역사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 자기의 자손들이 핵 낙진을 맞으면서 기형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 이 속에서 어떤 위대한 지혜로운 평화적 결정들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들 처음 대하는 그런 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해가 잘 되죠? 아마 이만큼 간결하고 명료하게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